2026년 오늘 2월 13일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300년대 서기, 400년대, 500년대, 4세기, 5세기, 6세기를 했고, 오늘은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900년대,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로 보면 신라가 600년대에 신라 말로 통일이죠. 그리고 600년대 말에 고구려 땅에는 이제 발해가 서서 실제로 이제 발해를 이제 700년대에 출범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698이니까. 그러니까 668에 고구려가 망했는데 698에 발해가 건국했으니까 틈이 한 30년 정도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에 통일된 것처럼 보였지만 뭐 그건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고구려 인민들은 신라 통일에 많이 기여를 했죠. 원래 그 나당 동맹이 처음에 백제를 무너뜨렸는데 결국은 그 나당 동맹이 깨져가지고 나당 전쟁이 됐잖아요. 그 나당 전쟁이 됐을 때 하마터면 신라가 졌더라면 아예 백제 고구려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당나라에다가 바칠 뻔했는데 그때 이제 백제 유민들이나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와 합세해서 열심히 싸운 덕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전세에 밀렸다기보다도 토본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티벳인데 거기서 이제 토본이 장안, 당나라 수도인 그 시안이 장안이었거든요. 그걸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한반도 쪽에서 싸우고 자실 틈이 없었던 거죠. 그쪽에 불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당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신라는 676년 그때 이제 나당 전쟁에 승리를 했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나서 발해가 건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라와 발해는 뭐 우방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적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서로 크게 다투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로 800년대를 지나서 900년대 초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900년대 초에 그 후백제로 갈리면서 발해도, 신라도 또는 후백제도 다 나가고 후 고구려는 고려로 승계가 돼서 왕건이 이제 통일을 했죠. 그게 이제 918년인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600년대라면 정확하게 이제 500년대 말에 수나라가 건국했는데, 수나라는 수양제 때 그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해서 망하고 바로 당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수당으로 묶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수나라 이 양견의 집안하고 당나라 이연 집안은 인척 관계거든요. 그래서 수나라 마지막 그러니까 수양제 아들이 공제인데 어린애죠. 그 공제가 당나라 이연이 이제 말하자면 애할아버지죠. 그렇게 해서 애손짝거를 이제 뺏어가지고 당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뭐 수나라나 당나라나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그것이 그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또 수당 왕조는 이렇게 뿌리를 올라가 보면 이제 선비족 후예라고 해요. 선비족이라는 거는 이제 마치 서양에서 프랑크족이 유럽, 지금의 유럽으로 문들어버린 것처럼 선비족도 이제 중국으로 융합돼가지고 흔적도 없어졌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당나라는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900년대 초까지 이어오다가 송나라가 건국이 됐죠. 원래 이제 중간에 5대 10국 시대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고 잠깐이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고, 하여튼 당나라는 그래도 꽤 중국의 왕조 치고는 오랫동안 유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한 300년 이상 유지했으니까 중국의 왕조는 원래 기한이 작거든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건국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가 상당히 비슷한 때 건국을 했고, 정확하게는 한 10여 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는 중국과 그때 당시 한중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송나라는 정말로 고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뭐 전혀 피해를 준 일이 없고, 고려 역시도 뭐 송나라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또 피해를 본 일은 없는데,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시기가 아니었던가. 물론 조선과 명나라 관계도 우호적이에요. 전쟁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서로 돕고 우호적이긴 한데, 그거는 좀 뒤의 일인데,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우호적인 것이 특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송나라와 고려가 우호적일 때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 세 개의 정복 왕조가 송나라와 금나라 양국을 괴롭혔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명 관계가 우호적인 것은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일본이 있긴 합니다만 끝에 그래도 비교적 국제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없었는데, 송나라와 고려 사이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요구문, 거란족, 여진족,
정확히는 만주족이죠. 여진족은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만주족이 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족, 이 정보왕조들의 요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몽골족 원나라에게 이제 뭐 송나라가 망했죠. 전체 중국이 망했고, 고려도 부마국이니까 망한 거죠. 사실은 독립국가는 아니니까 사이국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그게 이제 크게 뭐랄까 그 너무 분해할 필요 모욕으로만 느끼지 않아야 할 것이, 몽골족 원나라라는 것은 뭐 중국과 우리 한국을 전부 다 복속시키면서 말할 것도 없고, 서양까지도 뻗쳐나갔으니까 세계 대제국, 그러니까 동서양의 대제국을 이룬 것이니까 인류사에서 처음 큰 대륙이죠. 그 전에 알렉산드로스의 그 헬라 제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인도도 이렇게 포함하지 못한 것이니까, 동서양 대륙이라 해도 저희 제국이라 해도. 원나라는 완전히 동서양 제국으로서 굉장히 반경이 넓었죠. 그런 강한 원나라를 상대로 고려와 송나라가 우호관계를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돈독한 우호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600년대 서양은 이제 동로마 제국 시기니까요. 동로마는 서로마가 5세기 멸망하고 동로마가 15세기 멸망했으니까 천년왕국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동로마는 물론 이제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서로마 멸망으로부터 따져도 천년왕국인데, 특히 600년대 그러니까 7세기 동로마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옛날에 서로마의 일부까지 전부 수복할 정도로 굉장히 영토가 넓었고 아주 대제국의 면모를 갖췄죠. 그리고 이제 700년대쯤 되면은 과거의 소로마 지역이 이제 프랑크 왕조, 프랑크는 게르만족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 선비족 또는 여진족, 만주족, 그 다음에 거란족, 몽골족 이걸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게르만족, 프랑크족, 이게 다 반달족, 고트족 이게 다 오랑캐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랑캐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프랑크족이 지금까지 이제 그 뿌리를 이어내려고 했죠. 마치 중국이 선비족이, 오랑캐 중에서도 오랑캐 흉노도 있고 선비족이 다 있잖아요. 선비족이 수나라 당나라를 거쳐서 완전히 지금은 뭐 그 오랑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중국이 하나가 된 것처럼, 프랑크족도 원래는 게르만족이나 같은 오랑캐였지만은 그것이 지금은 누가 프랑크족 오랑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프랑크의 후예들이 프랑스고 또 뭡니까 독일이고 또는 이태리고 막 이러니까 서열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800년 정확하게 800년도에 프랑크 왕국의 그 카롤로스 대제, 카롤로스 그 왕이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황제 대관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800년대에 실제로 소로마가 그러니까 망한 것은 서기 476년, 476년에 망했는데, 오도아키로 용병대장 망했잖아요. 게르만족이 그 용병대장 망했는데, 800년에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제 서유럽의 전체니까 그 프랑크 왕기 카롤루스 황제에게 대관식을 했다는 말은 다시 그 5세기에 망한 소로마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럴 것이, 프랑크 왕들은 뭐 카롤루스 이전의 왕들도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 소로마 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학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소로마가 굳이 망했다고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걸 다 계승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 라틴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소로마 교회 원래 그 로마족을 라틴족이라고 그래요. 게르만족 오랑캐지만 그 라틴족의 언어가 라틴어 아닙니까? 그런 라틴어를 전부 다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잘 쓸 수 있게, 특히 이제 뭐 그 알파벳 소문자도 만들어내고 뭡니까 저 카를로스 황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몸은 그 프랑크족의 출신이었지만은 본인이 라틴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서유럽의 그 문화로, 서로마의 문화로 완전히 그냥 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 프랑크족이라는 그 피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나라 당나라 임금들도 그러잖아요. 그게 선비족의 피인데, 왜냐하면 원래 북위의 그 효문제라고 할 때 원래 북위 때 그러니까 수나라 이전에 그 남북조 시대 때 그 효문제가 선비족의 말하자면 그 임금인데, 효문제가 선비족이면서도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뭐냐면은 하나 융합이라 해가지고 하나 정책, 호환 융합, 그러니까 오랑캐와 한족을 융합한다. 그리고 하나 정책, 스스로 우리 선비족은 앞으로 한족화가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성을 다 바꾸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문제 성이 원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도 바꾸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예로 나온 누굽니까? 수나라나 당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제라든가 당태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혈통으로 말하면 뭐 선비족이지만은 한족이라 해도 한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쯤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죠. 서유럽도. 그러면서 800년대에는 카를로스가 대관식을 받고 로마 교황을 받들면서 그 다음에 교황령을 뭐 이렇게 자기 조상대 때부터 계속 교황령 땅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서로마를 해보겠는데, 또 900년대 와서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카를로스 이후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히 독일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하고 완전히 이제 과거의 로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서로마가 제1기 로마라면은 자기들이 2기 로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 900년대에 세워져 가지고 무려 19세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독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독일이라는 이름은 더 뒤에 나온 것이고 계속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뭐 프로이센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한자로는 이제 프러시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보불 전쟁이 오죠. 여기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그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조카였던 그 3세하고 독일의 이 누굽니까 천일대상 비스마르크 그때 이제 이 독일과 프랑스가 싸워가지고 프랑스가 졌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망명 가고 이 비스마르크가 자기 독일 황제를 데리고 독일 제국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독일 제국에 쉽게 말하면 건국 축하를 어디서 했냐면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궁이 참 재밌는 게 만들기는 그 루이 14세 태양왕이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거기서 셀프 대관식을 했고 그 베르사유 궁에서 후에 그 다음에 나폴레옹 이후에는 또 비스마르크가 독일 자기 황제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이제 말하자면 전쟁 승리 전승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 궁이 나폴레옹 루이 14세가 절대왕정 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훗날 베르사유 궁이 그렇게 이용될 거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겠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동로마는 5세기 서로마가 망한 뒤로도 천년 가서 15세기에 망했고 그런데 이 서로마는 오히려 5세기에 망했는데 그 맥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700년대, 800년대, 900년대로 해가지고 무려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쫙 이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15세기에 망한 동로마보다 거꾸로 더 명이 길었다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를 말할 때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15세기에 망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냥 다 1000년왕국, 1500년왕국, 2000년왕국이 말해도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한 가지 여담으로 말하고 같이 했는데 그 히틀러가 그 나치 독일이 그 문장으로 산 게 뭐냐면은 그게 로마 문장이에요. 그 독수리 문장. 그 히틀러 군대가. 그리고 히틀러가 국호를 뭐라 하냐면 제3제국이라 했어요. 제3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란 말을 이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독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제3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1제국이 그 서로마 그 5세기 망한 제2제국이 신성 로마는 그러니까 무려 그 거의 900년 왔잖아요. 10세기에서 19세기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3제국이다 이거죠. 자기가 20세기 제3제국이다. 이렇게 국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히틀러 머릿속에서는 아주 그냥 전쟁왕이긴 하지만 이 로마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침략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체코를 먹고 무슨 폴란드를 먹고 프랑스를 먹고 이런 짓거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로마 영토를 자기가 확보하겠다. 되찾겠다. 그래가지고서 국호조차도 제3제국이라 했단 말이에요. 제3제국이란 말이 제3 로마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담으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같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고로 할 때,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다. 그러니까는 유럽은 나라가 전부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은 전부 다 뭐런 어떤 그 사람들끼리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로마다, 로마의 후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그 라틴어라고는 언어가 다 그 안에서 영어도 나오고 불어도 나오고 독어도 나오고 스페인어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이탈리아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말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같은 알파벳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국경 여행 가보면 유럽 여행 간 사람들은 이제 A 국가에서 B 국가 갈 때 통과하는 없이 그냥 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그 유럽 연합으로 하나로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편의상 북한만 쪼개져 있지. 근데 오히려 또 중국은요, 거꾸로. 중국은 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각 성은 있는데 성이 어차피 중국은 한 국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성이 무슨 자치하는 건 아닌데 거꾸로 중국 사람들은 각 성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변두리에 석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이 있는 거죠. 거기 자격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유럽하고 반대죠. EU는 국가가 다 쪼개져 있는데 한 국가처럼 살고 중국은 국가가 쪼개진 게 하나인데 각 내용 안에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스쳐 있다 할까요?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나죠.